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생생토론 진행을 맡게 된 황정환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격리 의무 완화도 검토했었지만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4주 연장으로 결정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과 대응 체계를 갖추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환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정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장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서 또 국민들이 불편 없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으로 단계적 일상이 회복됐지만 아직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이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기사를 이렇게 좀 접해 보면 확진자도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있는 대전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동환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계속 확진자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화관은 무영화는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북적이고 또 고속도로에 가면 정말 이동 차량이 넘칠 정도로 많고요. 그렇죠. 또 제주도 항공권이 동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177명이고요. 일주일간 평균을 봐도 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변했고 질병청의 어떤 주간 위험도를 봐도 4주 연속 낮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병상 가동률을 봐도 지금 한 300여 병상이 있습니다만 약 5%만 가동이 될 정도로 우리 지역의 여건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가 이제 온 것 아닌가. 그동안에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또 일상생활도 같이 하는 위드 코로나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망자는 그래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고연령층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코로나19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던 게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나 또 예방접종 같은 기본적인 업무가 중단됐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업무가 지금 재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희 유성구에서는 그동안의 보건증 발급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는 것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그다음에 동구는 아마 7월 초에 빠르면 7월 1일자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서구하고 중구는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건소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된 후에 7월 말 정도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식업 종사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보건증 발급이 좀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민간 병원을 이용해서 그동안 발급을 받았었는데 비용이 상당히 좀 컸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내는 비용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건증 발급을 해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부터 해서 왔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그 코로나도 어느 만큼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고 저희 인력도 그 진료 그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서 이제 다음 달부터 7월 초부터 보건증 발급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네. 뭐 빨리 재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이제 오늘 토론 주제인데요. 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동환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이게 축소되는 거 아니냐, 또 완전히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현재 유행 상황이나 의료 체계 또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연장 결정 그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기다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장을 폐지가 되기를. 그렇지만 이번에 연장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그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어떤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감염병 등급도 2등급으로 조정도 하고 또 격리 의무를 7일을 8주간 이행기를 통해서 한번 연착륙 시켜보자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7천여 명이라는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200여 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험 요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 수칙을 완화를 가리키고는 있지만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 또 재유행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격리 조치가 이번에 해제되면 유행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4주를 연장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된 거고요. 이번에 또 변한 게 있다면 어떤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과학적 방역이라고 해서 많이 변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예측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 2개 그리고 보조 지표 4개를 통해서 6개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 안에 상황이 호전되면 이걸 해제하고 그렇지만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속 재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핵심 지표가 사망자 수 그리고 치명률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는 주간 평균 100명 이하를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거는 달성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치명률도 일반 인플루엔자 수준이거든요. 감기 수준에서 하면은 0.05%나 1%, 0.1%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는 지금 다 도달은 했습니다만은 아까 같은 핵심 지표 하나를 모자르고 또 보조 지표도 4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아직 달성을 못해서 그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4주를 연장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뭐 여론은 좀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는 했었지만 방역 당국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현재로서 좀 완화하거나 완전히 푸는 건 좀 위험이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신 박사님도 이쪽 분이 이제 말씀드리면요. 예. 한국 리서치에서 그 5월달과 6월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한 54% 정도, 찬성 여론이 한 42%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 그것들이 아마 격리 의무 해제 일정한 영향을 끼쳐서 연장으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아니고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신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쪽 완전히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방역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유행의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또 이제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써왔던 이제 방역 정책의 핵심들을 이제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랑했던 3T라는 이제 방역 체계가 있었습니다. 조기 진단, 조기 격리, 조기 치료.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까지 굉장히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을 겪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유행의 이제 판도가 바뀌면서 지금의 그 유행을 통제하는 요소는 과거의 그런 요소들이 아니고 그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들이 위중증을 예방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유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에 의한 자연 면역으로 생긴 그 자연 감염 항체가 현재 유행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던 그 집단 면역이 이제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단 면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집단 면역이 달성이 돼서 유행이 통제돼서 이게 유행이 종식되면 좋겠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지만 한시적이지만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서라도 이 집단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상쇄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안전판이 딱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안전판 2개가 뭐냐면 7일 의무 격리, 네. 또 하나가 실내 마스크 착용. 요 2개만 빼놓고 사실상은 거의 다 지금 해제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그런 어찌 보면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 유행을 통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신과 자연 면역인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의 면역은 지금 4차 접종하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파 감염을 막기 어렵고 위중증으로 가는 것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럼 이제 지금 1월에서 4월 정도까지 지금 5월까지 이제 오미크론에 사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제가 보기엔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걸리면서 생긴 그런 자연 면역의 항체가 얼마나 갈 것이냐. 보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길어야 3개월 정도는 지금의 이 유행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이제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3개월이면 상당히 짧네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걸렸던 분들도 다시 걸리기 걸릴 수 시작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재감염의 우려가 있고요. 근데 그것도 오미크론이 유행했을 때 3개월인 거지 새로운 변이가 유행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과거 변이와는 달리 이 오미크론은 이 가지고 이렇게 오미크론에 의해서 생긴 항체는 다른 변이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가 돌게 된다라 그러면 재유행이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로 해갖고 이제 오늘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아까 그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니터링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들어서 예측을 해봤더니 지금의 이제 그 유행을 그 7일 격리를 갖다 바로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감소세 그러니까 풀지 않고 7일 격리를 유지했을 때는 감소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8월 정도에 이제 약간 낮은 수준의 증가가 일어나지만 그 7일 격리를 지금 당장 풀었을 때라고 했을 때는 그 7월부터 당장 그 유행이 증가하면서 그 8월 그 지금 그 풀지 않았을 때보다 8.3배 정도의 유행의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측했을 때 8월 말까지만 봐도 그 정도의 이제 확진자 수 차이가 보일 수 있을 그런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근거가 쌓이고 우리가 이제 자연 면역과 백신 접종과 다른 대처를 통해서 충분하게 조건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전면적인 그런 격리 해제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무튼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건 맞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안전판이라고 하셨잖아요. 7일 의무 격리. 요거 풀거나 축소하는 거는 쉽진 않겠네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안전판은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인데 아직은 그건 그 논할 단계가 못 되고 이제 그나마 이제 한 번쯤은 논의해 볼 만한 게 이제 7일 의무 격리를 뭐 좀 축소하는 부분이나 해제하는 부분들에 이제 논의는 있는 상황인데 여러 시뮬레이션이나 조건들이 아직은 좀 충분하지 않다. 네. 그리고 위험성이 아직은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 박사님께서 이제 그 집단 면역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신현정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 20명 중에 19명, 그러니까 이제 전체 95%죠. 그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뉴스 보셨죠? 네네. 그 국민 건강 영양조사 그 해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검사한 1,612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94.9%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항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자연 면역에 의한 일종의 감염에 의한 면역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해 가지고 생긴 면역을 합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자연 면역이 좀 더 강력하다고 볼 때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자연 면역이 생긴 것인데 이 95% 정도가 항체가 생겼다라면 우리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야 이제 우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방금 뭐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피 능력이 또 있거든요. 네. 오미크론에 가지고 생긴 항체를 피하는 그런 능력들이 계속 지금도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수 새로운 없다는 변이를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미크론에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변이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걸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또 거죠.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변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 싸움이. 그래서 정부도 이제 뭐 과학 방역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동환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부도 그랬고 이제 신임 질병청장도 과학 방역을 좀 계속 강조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좋지만 실제 이제 그게 작동하려면 현장에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전시 방역 정책을 좀 총괄하고 계신데 이런 게 좀 제대로 과학 방역이 작동하려면 어떤 점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까요? 네, 그 과학 방역하면은 이제 합리성이 근거가 돼야 되겠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뭔가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안 해온 건 아니었는데 좀 부족했었던 특히 또 시행착오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이 특히 델타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잘 작동이 됐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미중위의 어떤 바이러스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 그동안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 약간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의무 해제도 그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저희가 보조지표 2개와 좀 핵심 지표 2개와 보조지표 4개를 마련했다는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주겠다. 이게 바로 과학 방역의 하나고요. 네. 저희가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항체 양성률 조사 이것도 바로 과학 방역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접종 면역하고 코로나19 어떤 자연 감염 면역이 생겼는데 얼마나 생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확진자 규모도 예측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 유형과의 그 상관관계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과학 방역의 앞으로 변화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은 데이터 우리가 그 검역, 그 출입국 검역부터 시작해서 뭐 확진이나 병원에 방문하거나 뭐 생시센터를 간다거나 접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늘 좀 분리돼서 그 데이터 입력할 때도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런 좀 약간 분절적인 데이터도 있었는데 그런 걸 앞으로는 좀 큰 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좀 부족했던 분석도 앞으로는 충분히 돼서 그 우리가 그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네.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대표 과학 방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있지 않습니까? 신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항체가 아무리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변이가 생기면 그거는 또 그 지표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이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건영이라고 이제 한국 국민영양 건강영양 조사를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한 걸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월별로 이제 좀 그 수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항체 양성률이 뭐 95% 내외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가 0.6%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가게 되면 자연 감염 항체가 36.1%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36.1%를 이제 따져봤더니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검사 체계를 통해서 확진된 그런 확진자 수보다 이 자연 감염이 황체로 확인된 게 6.6%가 더 많더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 정책은 우리가 찾아낸 환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확진자 수 규모를 예측하고 거기에 네. 맞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제 그런 방역 체계를 세우게 됐을 때 지금의 그 접종한 사람의 항체는 결국은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 2, 3, 4차 마지막 맞은 게 언제고 몇 차까지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얼만큼 취약한 사람들의 군이 나오게 되고요. 자연 감염에 의해서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재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런 그런 감염의 항체들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국건영은 이제 1,500명 정도의
아주 소규모 자료지만 이제 7월 달부터는 분기별로 1년에 한 4번 정도를 10,000명 단위 이상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정밀한 자료들을 좀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뭐 이건 뭐 훌륭한 아주 정책이네요.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신 소장님께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감염병 대응이라는 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제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동안 이제 2년간의 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경험이 노하우도 많이 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좀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제가 그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그리고 의료인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병원의 확충입니다. 첫 번째 그 방역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는 저희들 초기에 그 벌써 2020년 뭐 2월부터 저희 나라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때 초기에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예. 최근에 그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그 많은 그 인력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쌓여진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이 방역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분들이 또 다시 원대 복귀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유성구 보건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확충이 정원이 조금 다소간 좀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기간제라든가 임기제라는 그 한시적인 인력으로 또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통해 가지고서 뽑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복귀를 이제 예, 그렇죠. 이제 그 기한이 이제 지나면서 네. 다시 뭐 돌아가고 해서 앞으로 또 한 9, 10월 달에 이제 유행이 또 다시 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걱정이네요. 이때는 그 또 다시 부분이. 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많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공병원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병상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병원에. 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들이 전체 환자의 한 80% 정도를 다 치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진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그 취약계층의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공공병원 확충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이제 대유행도 또 뭐 한 4, 5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온다고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전문 인력들을 충분히 양성을 하고 확보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들이나 저희들 방역 당국이나 조치를 미리미리 사전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의료 인력 확충이나 공공병원 확충은 코로나19 이제 초기에 그 대응할 때부터 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 확실히 이제 바뀐 건 없나 보죠? 뭐 시간이 물론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뭐 그 정원 늘리는 것이 그 중앙 정부나 자치단체장이나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 정원을 일정하게 확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그 팬데믹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고 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는 인력, 그 여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뭐 예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고 미리미리 대응을 해놔야지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사람이 죽는 것 같은 후유증이 여러 가지 많이 남고 하잖아요. 이제 대비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 그 지난 2년간 겪었던 혼란 그런 걸 좀 최소화하려면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인력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꾸준히 병상도 좀 확충을 하고 병상도 충분히 공공병원에 확충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공통적으로 지금 세 분 전문가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조금 일반인들 생각은 약간 다른데
재유행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밖에서 나가시는 분들 집단 면역도 대부분 된 것 같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과연 재유행이 올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4차 백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동환 국장님 어떻게 좀 4차 백신 접종 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가을철 그 유행은 백신 접종하고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3차 접종률이 저희가 한 74.9% 전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4차는 고위험군이나 60세 이상만 지금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뭐 요양시설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지금 접종률이 높다고 높습니다. 하더라고요. 4차까지 이제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유행 대비해서는 최고의 수단이 저희들은 백신 접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기관이 꽤 많이 있는데 모두 같이 재유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나올지가 지금 심지어 많이 예측하는데 100만 명이 하루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질병청이 15만 명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예측이 지금 하고 있어서 4차 재유행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중대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건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력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3개월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그래서 이런 그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차 접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 박사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4차 백신 접종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백신 접종은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는 뭐 어떤 뭐 주기적이든 이제 추가적이든 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 백신 접종을 과연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라서 네. 지금 4차 백신을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지속 기간도 짧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백신을 가지고 할 것이냐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중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언제 할 것이냐의 핵심은 사실 항체 양성률 조사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그 백신 접종으로 가진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자연면역으로 가진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언제 맞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 가장 위험해지고 그게 유행의 예측된 시뮬레이션과 합쳐져서 시기를 아마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우한 오리지널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안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지금 기존의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더해갖고 오미크론을 합쳐놓은 이가 백신을 일단 지금 개발해서 이제 임상 2, 3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효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축해 놓은 백신들을 과거에 만들어졌던 백신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백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독감과 같이 한 4가 정도 기존의 모든 그런 변이를 아우르는 백신들이 좀 더 빨리 개발이 돼서 접종이 된다라 그러면 접종 간격을 좀 늘리지도 않고 좀 편안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백신을 선택할 거냐도 이제 이것도 연구의 한 그런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대상자 역시도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위험도나 이득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역시도 과학 방역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결국 이번 가을에 재유행은 사실 불가피하고 그게 뭐 10만 명대로 간단하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오미크론보다 더 심할 것이냐 그 차이가 이제 나눠질 뿐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한 2년 정도 지금 독감이 가을철에 유행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지금 독감도 같이 유행될 것 같은 트윈데믹이 굉장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 방역 정책상으로는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을 추가 백신 접종을 할 것이냐에 더해서 독감 백신 접종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같이 접종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정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좀 투명하게 이제 과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이제 그 가을 재확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기를 가을로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항체나 그런 게 이제 소멸되는 시점 때문에 가을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그 가장 강력하게 그 코로나19를 통제했던 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거기에 백신 접종, 그다음에
그 이제 마스크 착용, 뭐 이제 3T의 방역 체계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가을부터는 더 이상 과거같이 강력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도 이게 이제 국민 따르질 수용성이 않죠. 워낙에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백신은 한계가 있는 백신이라서 과거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마스크 착용과 격리 요거 남았는데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지금 가을 그 유행을 대비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자주 하기도 어렵고 한 번 정도 어느 딱 좋은 타이밍에 좋은 백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가을철 유행은 불가피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데이터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좋은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과학 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 뭐 토론 진행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저희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신 소장님께도 좀 뭐 백신 접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3차 접종까지는 하셨겠죠? 예, 저는 4차 접종까지 했습니다. 아, 4차 접종까지 예, 하셨어요? 대상자가 돼가지고요. 아, 그건 이제 뭐 방역 그쪽에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제 마음은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이제 하긴 해야겠죠? 예. 그 지금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30% 정도밖에 접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질병관리청에서요. 60세 이상의 4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보다 중증화 예방률이 50%, 사망 예방 효과가 53%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그 걱정돼서 못 맞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앞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꼭 60세 이상 분들 꼭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요새 이제 코로나도 사실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뭐 이름도 생소한 원숭이 두창 뭐 사실 이름도 좀 생소해 어감도 좋지 않고 또 먼 남의 나라 얘기 같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해외 여행 관심 가지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이 큰 것 같아요. 그 원숭이 두창이 이제 신 박사님 어떤 감염병인가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두창, 그럼 천연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창은 이제 그 유사 이래로 전 세계 팬데믹을 계속 유발을 해왔던 굉장히 이제 위험한 감염병이었습니다. 뭐 20세기에만 들어와서도 뭐 3억에서 5억이 사망했을 정도의 그런 굉장한 그 사망자를 냈던 팬데믹인데 다행히도 이제 사람 사이의 두창은 이제 숙주가 사람밖에 없었고 사람 사이에 굉장한 유행을 했지만 백신 개발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소멸이 돼서 네. 1977년 이후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이제 WHO에서 종식 선언을 했는데요. 네. 두창이 유행하던 당시 1958년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어떤 실험실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 두창과 똑같은 그런 피부 병변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면서 이거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 1970년도에 콩고 분지 쪽에서 콩고 공화국에서 이제 첫 번째 원숭이 두창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조금 알려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중앙 아프리카와 이제 서아프리카 중심으로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주된 이제 그 숙주는 설치류입니다. 예. 쥐와 같은 설치류나 이런 영장류, 그다음에 야생동물 가운데서 이 바이러스들을 갖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사냥을 하거나 밀접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이제 사람들한테서만 발생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무슨 동물이나 이런 거랑 접촉한 그런 흔한 경우 외에는 그런 드문 경우 외에는 이제 감염이 된 적이 없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2022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지역에서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없고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동물을 만진 적도 없고 접한 적도 없는데 원숭이 두창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거의 뭐 한 달 남짓 만에 지금 최근까지 알려진 게 39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과거에는 사람 사이의 전파를 잘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전파를 보면 사람 사이에 뭔가 전파가 되는 것도 같고 전파 약상도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과거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 23일에
WHO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잘 특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과거에는 그런 대규모 사람 사이 유행이 없었던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하자.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기는 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한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런 대상이 아직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앞으로 이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회의들이 아마 23일 날 이제 개최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뭐 이런 치명적인 질병 하면 이제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제 그런 게 좀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거 이제 지역적으로 발생을 하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확산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원숭이 두창도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감염병으로 예상은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갑자기 좀 확산세를 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대비하고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을 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최소 확인된 것만 39개국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가셨을 때도 혹시라도 아주 밀접한 접촉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했을 때 걸려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환이 이제 잠복기가 최장 3주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행 갔다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좀 될 수 있고 좀 사회적으로 감염병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고 2급 감염병으로 이제 그런 지정을 하고, 지금 3세대 두창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그런 공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확보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동환 국장님 좀 골치 아프시겠어요. 지금 코로나도 안 끝나는데 이제 또 원숭이 두창 얘기도 나오고 뭐 어차피 또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전시 어떤 좀 준비는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겪다 보니까 다른 바이러스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 6월 8일 날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2급 감염병 지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대응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시스템까지 다 갖췄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고, 충남대학교 병원에도 지금 병상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게 했고요. 어떤 격리부터 치료, 어떤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갖춘 상태고, 아직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백신을 좀 준비하시던가 이런 대책도 세우고 계시나요? 이게 백신이 좀 지금 아직 국내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백신이라기보다는 효과가 좋은 치료약은 뭐 시도포비아나 백신이아라고 좀 질병청에서는 보급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배급되면 저희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뭐 그 코로나19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정부가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팠을 때 이제 좀 쉴 권리를 주겠다 해갖고 그 상병 수당이라고 그 시범 사업을 다음부터 이제 그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신 박사님 그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병 수당 시범 도입.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경제적 피해가 적으면서도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수단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고요.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고, 특히나 이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판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확진자 격리에 대한 그런 의무화인데, 이 확진자분들이 만약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금도 드리고, 또 이런 정부에서 이런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나 아니면 다른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격리 의무 자체가 해제가 되게 된다라 그러면 사실상 뭐 유급휴가를 받기도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쉬기도 좀 어렵시고 경제적인 이제 손해가 여러 가지 바로 이제 문제가 있기 발생하겠죠, 때문에 이제. 좀 쉴 때 쉬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뭔가에 지금 이제 나라에서 해주던 그런 지원금 보상 체계가 없어지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 여건들이 좋아져서 이런 격리 의무를 해제를 하더라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요. 이 아픈 분들이 쉴 수 있게 나라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상 체계를 해주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상병수당인 거고요. 이제 그런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아파도 무리하지 않고 좀 집에서 쉬면서 국민 건강,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이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파의 확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 이제 뭐 개인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격리도 이제 알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확산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신 소장님 어떠세요? 신 소장님은 뭐 상병수당 요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세요? 네, 상병수당 제가 이번에 기회에 좀 알아보니까 1883년에 철혈제상으로 알려진 그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상병수당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 1800년대까지 이게 1800 거슬러 올라가나요? 우리 이제 비스마르크 굉장히 좀 그렇죠. 나쁜 사람으로 철혈제상이라고, 이렇게 예,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상병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역 측면에서도 의료에 있어서는 그 첫 번째 원칙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생계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직장에서의 그 자기가 빠지면 다른 사람한테 또 그 일들을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눈치 때문에도 검사를 못 하고 이렇게 그 진단을 늦추다 보면 치료도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병세가 악화되고 해서 자기 개인의 건강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게 이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도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상병수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환 국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무원들은 이제 이런 체계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뭐 유급으로 휴가를 하고 할 예. 텐데 또 이제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걸 걱정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라든가 예. 또 이제 뭐 일용직 그런 분들은 분명히 걸린 걸 아는데도 나 이거 이제 손해 보기 때문에 오늘 일해야겠다 하면서 퍼진 측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이건 좀 긍정적인 제도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뭐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쉬면은 유급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동안에 사실 숨기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코로나 확진 감염이 됐으면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감염이 확산된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그런 걸 많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제 6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1년간 내년 6월, 7월까지 이제 시범을 도입해서 그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긍정적으로 돼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제도네요. 이제 뭐 요 토론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 박사님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요즘 풀어지고 코로나가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전문가로서 그쪽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안전한 일상 계속 유지하려면 시민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 그렇지만 이제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순간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 손 씻기 이런 부분들에 충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사실은 충분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야 본인도 이제 안전하고 다른 분들도 안전한데 무리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만들겠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불편했을 때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주시는 것들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좀 제대로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 씻기 저 같은 경우도 좀 열심히 하다가 요새 좀 까먹는 측면도 있고 또 마스크도 좀 이제 사무실에서 가끔 벗을 때도 있고 한데 이게 그렇게 좀 예전처럼 그 엄격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무슨 뭐 영업 시간 제한, 무슨 뭐 사적 모임 금지 이런 방향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마스크 착용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외의 경우는 일부 이제 기준이 좀 완화가 된 그렇죠. 부분들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의 규정은 어찌 보면 최소한의 것들을 갖다가 이제 권고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신다 그러면 또 이번 또 가을철 겨울철 유행도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 그거겠네요. 이동환 국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전도 사실 고생 많으셨잖아요. 뭐 집단 감염도 좀 많았었고 또 뭐 종교시설 그런 데서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특히 좀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되고 또 격리 의무도 지금 해제를 논의하고 있고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래도 2급 감염병입니다.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고 또 뭐 콜레라, 뭐 장티푸스나 다 홍역 다 2급 감염병입니다. 언제든지 감염이 가능하고 또 금방 또 퍼질 수가 있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다시 재유행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지금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안심할 때가 아니고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름철입니다. 늘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많이 켜거든요. 그리고 네. 또 야외 또 실내에 그런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환기 제발 그 환기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좀 덥지만 좀 건강을 위하고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그런 노력.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또 안전되고 우리 대전시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 방역이 필요하다. 네. 늘 셀프 방역. 누구를 믿지 말고 본인은 건강은 우리 가족 공동체는 스스로가 지키는 걸 셀프 방역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신 소장님도 이제 뭐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성구 보건소장이시니까 지금 유성구에서도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이제 집단 감염도 많았었고 특히 또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당부의 말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은 꼭 필수적으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대단히 폭넓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치명률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30%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맞지 않으신 분들은 4차 접종을 꼭 맞아 주십사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스크 또 개인 위생 셀프 방역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백신 접종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이제 재유행도 충분히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성장세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려면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생생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